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강남 땅값에 비견되게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오를 거라는, 이 시장이 커지고 오를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 또 최근에 책을 저술하신 사이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이먼이라는 필명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사이먼이라는 필명은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SIMON 사이먼인데 네. 너무 좀 식상한 것 같아서 XYMON으로 바꿨는데,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M은 money거든요. 네. X축과 Y축 그 그래프 안에서 난 돈을 벌겠다. 몬스터처럼. 사이먼. 오. 뭐 그렇습니다. 몬스터처럼 돈을 벌겠다. 부를 이루고 싶다. 그런 그냥 자기 바람이죠.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되게 또 철학적인 뜻이 담겨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먼 하면 사이먼 이런 이제 힙합 쪽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쪽에 뮤지션의 기질이 좀 있으신가. 동갑이긴 합니다. 사이먼님하고 동갑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 이제 또 처음 모시게 됐는데 네. 간단한 또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이제 2016년도, 이제 4월 달에 지인 통해서 아주 우연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고민해 볼 시기가 왔었고, 그때 투자를 고민하다가 저는 달러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을. 국내에서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국내 거래소에 2016년도 3월, 4월 이때 당시에 엄연하게 거래소가 다 있고,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늦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성향에도 맞고, 어쨌든 그때 투자를 시작해서, 50개를 샀어요. 5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었고요, 그때. 그래서 2016년 5월부터 비트코인 50개로 투자를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첫 번째 아마 큰 상승장이 왔을 때 한 10억 원 정도 제가 이제 현금화를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저도 뭐 이것저것 했죠. 뭐 잡코인도 하고, 처음 비트 이더로 시작했지만 이것저것 어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운이 맞았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현금화를 시키고 투자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지난번 불장 때는 상승장이죠. 지난번 상승장 20년도 말부터 모아서 이제 제가 특정 코인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가치를 보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고, 그래서 그때 1억 개를 모은 코인이 있는데 그게 1억 개짜리가 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은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제가 그 돈을 감당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냥 투자가 순수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거 현금화를 다 해서 뭐 건물 그런 거 한 거 전혀 없었고요. 순수하게 투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락장을 쭉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 들어서 정보를 제가 그냥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뭐 좋은 유튜버 분들도 많고 글도 많고 그런데 트위터도 정보도 그렇고 제가 받기만 하다가 제가 한번 이거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들고, 그렇게 제가 재생산을 하면서 정교화되고 투자가 좀 더 뭐라 그러죠? 발전되는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노력 끝에 이제 이런 책이 또 만들어지게 됐고, 또 뭐 블로그로도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욕심 끝에 또 이렇게 또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되게 몬스터처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거네요. 저도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 투자라는 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등락이 특히나 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몬스터가 제가 무슨 뭐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몬스터라는 느낌이 아니고 스스로가 내면에서 몬스터처럼 강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더
비중을 키워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확신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뭐였었어요? 일단 그 시작 단계부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게 불법이라고 말은 하고 네. 싫어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이거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물 ETF가 지금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비트코인이요.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많이 정리가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2017년도에 투자자 제 지인들한테 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강남 땅값에 비견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상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때 당시 얘기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심하게.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지금 감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폐, 이 비트코인이 생겨나서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그 전제가 깔려 있다면 0이 안 된다는 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네. 0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고, 무한대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 속도라는 게 돈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고 네. 이 풀리는 속도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이상 지금 체계에서는 계속 돈이 풀리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히 한번 생각해보자면 네네.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달러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 채굴도 100년 넘게 남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소수점으로 마지막에 줄긴 하지만 채굴되는 양이. 그래서 제가 적어도 살아있는 이 시기 안에서는 네. 저는 뭐 달러가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에 맞춰서 아마 분명히 그 수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그리고 이 가치에 맞게 계속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랑 이제 역의관계를 가져가면서 계속 상승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현물 ETF,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에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조금 더 달러의 영향권에, 그 금융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그냥 제 생각이죠. 이런 금융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그런 리스크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비트코인을 포용하고 안 나가는 쪽으로 이게 흐름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저는 꽃놀이패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뜬, 금융권에서 안 뜬, 앉지 않든 어찌됐든 오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등락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잠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네. 되게 특이하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네. 우리가 주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네.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있다가 네. 좋을 때, 특히나 이제 불장이 나올 때, 최근처럼 이제 반감기 같은 이슈가 네네. 있을 때 네네. 이렇게 뭔가 좋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네. 작가님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타 코인들을 계속 모아가는, 네네. 속히 말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가치 투자로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저는 되게 특이하면서도 신기하다. 아,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이거를 네. 계속 모아가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내긴 했는데 아마 제가 했던 방식대로 네. 투자를 할 거리라고 상상을 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안 팔고 갖고 있을 걸. 이더리움 제가 그때 10,000원 뭐 20,000원 할 때 그때도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때 시장에. 그분들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안 팔 걸. 안 팔 걸. 네, 그때 얼마에 네. 들고 있었는데. 저는 갖고 있잖아요. 저는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50만 원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누군가가 50만 원에 살 때부터 네, 1억이 될 거라는 거. 지금 1억 왔다 갔다 하죠. 그쵸. 1억 될 거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사이클이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니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근데 50에 샀는데 이게 1억이 될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중간에 필요한 만큼만 팔고 오히려 떨어질 때 좀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오를 거라는 이 시장이 커지고 오를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치 투자라는 그냥 그 방법을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오를 때 다 팔고 떨어졌을 때 쌀 때 주워가지고 개수를 극대화해서 모으고 많이 팔면 좋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까 싶어요. 그게 있다면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지 않을까. 어제 불가능한 거는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기반으로 투자를 하니까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님의 그런 자서전을 보면서 가치 투자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네네.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고 네네. 이런 특별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기반으로 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보다 얘가 네. 싸네 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코인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표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점을 잡고 투자할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붙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시장이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지 아마 가치 투자라는 거 진짜 저평가니 뭐니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코인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힘이 세고 시가총액도 큰 밈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비트코인은 어떠한 가치도 기능도 전송의 기능만 있었잖아요. 가치 저장을 하고 전송, 가치 저장도 없었죠 그때는. 전송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게 밈코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밈코인은 지금 뭐 재미라는 요소가 뭐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이라는 거에 그 전까지는 코인은 그냥 전송 기능만 있었고 비트코인으로만 전송을 하지 다른 걸로 왜 전송을 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안 되니까 알트코인으로도 전송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생기면서부터 기술이라는 게 붙기 시작했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기면서 뭔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얘기하고 특이점을 얘기하고 어떤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뭐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뭐 거래량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가격이 뭐 전송 비용이 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붙여오는데 결국에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내가 만든 코인을 남들이 쓰게끔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설득하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주식처럼 있는 회사고 쓰이는 거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기술인 것 뿐이고 그러면 저는 투자할 때 이제 그렇죠. 기업들 우리 IR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회사 홍보하고 우리 네네. 이런 거 얘기할 때 얼만큼 잘 홍보하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냐는 게 이제 기업들은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게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단계를 거쳐가면서 상장이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비전 갖고도 상장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작은 단계부터 작은 거래소부터 그러면서 가격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은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스타트업들이 마케팅하는 거, 그 스타트업들이 그 아이디어를 한번 그 비전을 갖고 정면 승부하는 서로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VC들이 뭐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뭐 어떤 본인의 가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고 네네. 얘가 투자했을 때 성공할 만한 회사인지라고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회사의 포텐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개발 역량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치보다 더 빨리 어떤 이유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국내에서도 그 사기 소리 많이 듣는데 상장하면 안 되는 진짜 누가 봐도 사기 회사인데 그냥 상장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상장비 받는다고 하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정말로 저는 언젠가는 이제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정말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웹3 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진짜 플랫폼이 결국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리 투자를 저희는 하는 개념이고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책에서 알트코인 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고 근데 보통 사람이 비트코인만 갖고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모을 수가 없고 그걸로 뭐 저는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비트레지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격 차이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코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이럴 리스크도 너무 많고요. 특히 선물 거래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가장 쉽고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알트코인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모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확고한 세상을 바꿀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싶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결론적으로 이 코인을 바라보신 시각 자체가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차기 화폐성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까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다만 그런 기대감으로 달러 체제가 좀 흔들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좀 비트코인이 그거에 맞춰서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믿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치적인 이제 자산의 가치적인 네, 이제 상승 흐름을 기대하면서 네. 결국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야겠다라는 네. 게 1차적인 철학이었는데 네. 근데 비트코인을 단순히 모아가기에는 어찌됐든 새롭게 돈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사모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돈은 알트코인을 내가 가치 투자로서 모아가서 수익을 벌은 걸로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는 개념 이렇게 네. 좀 철학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먼님께서 현재는 좀 어떤 코인에 집중해서 좀 보고 계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그 뭐 상승장에서 네. 21년도에는 한두 개만 했어요. 한두 개의 코인에 집중해서 네네. 그거를 많이 모아가려고 했고, 그게 저는 이제 스토리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투자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에 너무 이렇게 가치에 너무 등락을 제가 다 맞아야 되지.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투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 싶은데 제가 했던 투자 방식을 또 깨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제가 양보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인프라 이 코인 자체가 커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인프라는 진짜 안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인프라에 관련 코인 블록체인 자체가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이 뭐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도 인프라고 이더리움도 인프라예요. 그 위에 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어찌됐든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장이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에 대한 것도 인프라가 될 수 있고 NFT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많이 얘기가 안 나오지만 NFT 같은 경우도 저는 거래소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일정 부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건 좀 장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트렌드를 추종하는 걸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밈코인을 절대 투자를 저는 하진 않는데 제 성향이 맞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밈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코인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또 AI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AI가 코인으로 저는
이게 올라간다는 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실은 해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올라간 게요? AI로 인해서 왜 AI가 블록체인에 지금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 시즌 때 전부 다 메타버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로 블록체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훨씬 더 메타버스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기술인데 몇 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제가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AI가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챗GPT 이후에 이게 붐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부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투자를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저평가됐다 생각하고 좀 더 앞으로 가치가 그래도 1등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고 RWA도 리얼월드 에셋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 채권 같은 거 이렇게 이걸 뭐 코인화 시켜서 뭐 상품으로 판다고 하는데 네. 뭐 이것도 저는 기존에 있잖아요. 이 상품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대중들은 투자할 만한 요소가 되겠다. 왜냐면 한 번도 이런 블랙록이 웬 말이에요. 코인에서. 뭐 블랙록이 뭐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게 해서 채권들을 판매하고 그걸 뭐 대행해서 팔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플랫폼이라는데 그러면 그 스토리 자체가 대중들이 혹 할 만한 얘기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이번 시장에서 그게 충분히 관심 받고 있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그걸 또 안 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거니까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앞으로 또 좋아할 만한 거 그 유행들을 좀 민감하게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 20% 정도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이게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아까 코인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지표나 이런 걸 참고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면 전 투자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지금은 다른 데서 수익 낸 걸 그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에는 가장 크게 보시는 거는 제로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로 모멘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실 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암호화폐 자체도 이거 좀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한테 안 맞는 분들은 암호화폐가 독이 될 수 있어요. 투자가.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 맞는 걸 전 찾았을 뿐이고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업비트나 뭐 이렇게 우리 유명한 거래소에 있는 거를 올라가서 그 가격을 보고 사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가 어떠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하고 맞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좋은 거를.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찾으셔서 단기, 중기, 장기로 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네. 주로 시총 상위 애들 네네.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모아가시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네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쪽을 모아가시던데 네네. 사이먼님께서는 좀 약간 결이 다르네요. 이거는 이게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 대세가 되는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솔라나 많이 투자들 하시고 올랐잖아요. 네네. 작년에 이맘때 솔라나를 생각하면 FTX 거래소가 미국 2위 거래소가 무너질 때 완전 박살났잖아요. 네, 솔라나를 FTX 거래소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FTX 거래소가 망할 때 솔라나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솔라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어요. FTX 거래소가 망할 때 그럼 고객들이 소송을 걸고 고객들의 돈을 주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몇 달 안에 걸쳐서 FTX가 갖고 있는 솔라나를 다 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라나 투자에서 제외를 했죠, 많이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FTX 거래소들은 이게 소송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길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TX는 결국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솔라나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키워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솔라나를 좀 샀겠죠. 그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이 미리 샀을 거고 네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들은 샀겠죠. 저는 FTX가 이렇게 길게 소송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몰랐고 빨리빨리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솔라나가 힘들겠다. 계속 파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그때 모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른 걸 갖고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고 모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인 투자 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네네. 오른 다음에 모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갖고 있으신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네.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지금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네네. 또 제 일상에 제 삶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등락이 또 크다 보니까 저도 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도 해요. 부동산도 하는데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부동산 위주로 저는 이게 좀 섞어서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테슬라하고 뭐 전기차 뭐 BYD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슬라 모델 X를 거의 국내에서 제일 빨리 받았어요. 정말 테슬라미거든요. 저랑 제 아내랑. 그래서 예. 그런 투자도 조금씩 섞어서 하기는 해요.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 투자 섞어서 하고 있고. 주식도 스토리를 좋아하시네요. 스토리, 네. 근데 주식 스토리는 좀 작은 거는 스토리를 그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저같이 이야기 좋아하고 이야기꾼들한테는 이런 코인이 너무 좋은 투자처예요. 근데 우리 주식도 뭐 비상장주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 그 어떤 국적이라는 그 제한이 다 있잖아요.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코인이라는 거는 뭐 국적인 의미가 딱히 없으니까. 네. 저도 주식 투자할 때 네. 약간 그런 식의 투자도 선호하긴 하거든요. 장기 네. 투자 관점에서. 네네. 앞으로 미래가 좀 이렇게 바뀔 것 같고, 네네. 이 기업이 그 앞으로의 미래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뭐 이러한 이제 스토리라인들을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좀 미래를 보고 좀 모아가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 네네. 사이먼께서는 그런 거를 이제 코인 쪽으로 완전 접목시켜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제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절대 안 맞는 분들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재 가치가 확인이 되고 그쵸, 그쵸. 매출이 확인이 되고 맞아요. 수익이 확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아요. 차라리 정말 코인이 클 것 같고 이쪽 시장이 아쉽다고 하시면 비트코인 나중에 ETF 나오면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어떤 건지는 아시는 게 어떤 투자에서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를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말 뭐 선물 거래나 뭐 다른 어떤 노력을 해서 코인으로 돈을 버시는 거 제외하고 네네네. 어떤 투자로서 어떤 가치 투자로서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여튼 그 본인의 성향을 좀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씀이면서도 저도 너무나 이제 깊이 공감하고 평소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잡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 드릴 때 이거는 투자엔 정답이 없다. 네, 결국 맞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맞아요. 나한테 제일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네네. 것인데 딱 그런 걸 찾으신 거네요. 네네. 사이먼께서는. 사실 이제 코인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되겠어? 네. 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는 것보다는 네네. 이건 정말 될 것 같아. 네네. 나는 앞으로 이게 정말 미래를 많이 바꿀 것 같아. 네네. 이게 좀 핵심적인 코인 될 것 같아. 네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네네.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나는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좀 하기가 어려운 구매로 좀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요. 이게 상승장이 되면요. 네. 상당히 비이성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이 아닌 이상 네네. 21년도를 돌아보고 최근에 뭐 한두 달 전을 돌아봤을 때 네. 상승장이 되면 다 올라요. 정말 다 오르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앞으로 대중들한테 많이 수용될 만한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분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이거를 어차피 이게 진짜로 시장을 지배하고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가격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리고 한번 설명 들어보고 이게 어차피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이성적인 걸 찾아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비이성적인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이성적인 대중들의 집단 지성으로 그래도 이해할 만한 것들, 오를 만한 거에 그래도 찾아올 때 내가 그거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오르는 거는 확정적이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을 것이며 네. 집단지성으로 계속 사서 끌어올릴 것이느냐. 네네. 이거를 미리 캐치해서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사모으는 게 중요하다. 네. 결국 이 내러티브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게 생각이 전부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전부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네네. 그 지금 어떤 이 시장 안에서 내가 수익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전부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내러티브를 이끄는 좀 재료, 모멘텀이 되게 네. 다양한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뭐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특정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뭐 자산의 가치라든지, 네. 뭐 AI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네. 있는데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프라, 뭐 트렌드 AI, 네. 뭐 RWA 뭐 이런 쪽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반기 예측이 좀 될 수 있긴 한데 네네. 지금 이제 다시 이 코인 시장이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하반기 쪽으로 갈 때요. 네, 왜냐면 이제 코인에 대해서 과세가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 거래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팔아야 되겠다. 수익 내고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대해서 과세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20%, 그 다음에 지방세 10% 해가지고 22%가 되는데 지금 건보료까지 포함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보료 뭐 7%까지 뭐 어떤 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그럼 29%, 30%까지도 이게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올해 안에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가격 보고 오르니까 오르겠다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거든요. 되게 한탕 심리가 되게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대로 지금 쭉 조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도 던지고 미국에서 지금 3분의 1, 뭐 4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크립토에 그분들 뭐 직간접적으로 하시겠죠. 이번 ETF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표심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질 건데 국내에서는 또 어떤 다른 기류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움직이는데 뭐 한국이 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지금 코인을 만드시고 개발하는 그 실리콘밸리나 뭐 하여튼 그런 투자자들도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량도 세계 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세계 1위 거래소라고 하는데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사람 모르겠어요. 저 KYC 확인해보면 한국인들 엄청 많을 거거든요.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을 건데 한국이 제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낼 때 그 코인 기업들이 제일 첫 번째 고려 대상이에요.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런 사이클을 움직이고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과세 부분 뉴스하고 이런 일정에 맞춰서 아마 시장을 움직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세 시행이 언제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 얼마에 샀는지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얼마에 샀는지 그거 캡처해서 그거랑 아니면 25년도 1월 1일 날 딱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찍히는 네, 가격. 네. 그거 중에 비싼 걸로 해서 자기가 취득한 걸로 해주죠. 그래서 그 전에 끝내려고 하죠. 그 전에 수익 낸 거에 대해서는 개인에 네. 한해서는 전혀 세금이 없으니까. 근데 올해까지가 딱 네. 뛰어놀기 좋은 장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도 뭐 과세 유예에 대한 뭐 기대감을 얘기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투세랑은 또 좀 별개거든요. 아직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금투세는 잘 모르겠는데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네. 정확하게 과세가 안 되지 않냐. 코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해도 못 하는데 뭔 코인 과세냐고 하는데 저는 아주 러프하게라도 과세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좀 정교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차피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러티브가 될 것 같아요. 과세에 대한 거를 이제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길게 과세를 해가면서 가져갈 만한 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어떤 중요한 그런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리고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증명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거래를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죠. 증빙하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증빙이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세금 관련돼서 판단을 분명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코인 투자에서 내러티브가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을 갖죠. 어차피 비이성적인 시장이 됐을 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국내 기준으로는 그 과세 부분이 되게 큰 내러티브가 되는 거고 네네. 이 미국 쪽으로 봤을 때는 또 대선 앞두고 트럼프의 그런 코인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 네. 기대가 되는 것이고 네네. 바이든은 뭐 코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나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의회하고도 얘기해 보겠다라고 좀 규정을 좀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네. 다듬어 보겠다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이슈를 좀 뺏어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네네. 내러티브적으로 하반기 코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이제 어떠한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네네. 다 수익을 내고 그거를 팔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거는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시장에 다들 손해보고 물린 상태로 남아서 시장에 남아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게 투자 수익을 뺏기는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걸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11월 대선 그 즈음에서 쭉 오르고 연말까지 가서 쭉 오르면 세금 내는 거 앞두고 다 팔고 나갈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나리오는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먼저 팔고 싶잖아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시나리오에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 폐기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고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인데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마 저는 오를 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개인들이 코인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못 팔고 너무 떨어져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못 파는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너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데드라인까지 보고 싶어요. 더 오를 것 욕심이 같아요. 생기는 예, 거죠. 못 팔아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그렇게 못 판 다음에 연말 되면 진짜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올랐을 때 생각날까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못 팔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엑시트 뭐 수익 실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 부분은 하여튼 뭐 얘기 나오면 그때 또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 좀 그려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되게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변동성이 엄청 큰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쉽사리 떠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투자자들이 다 묶여 있거든요. 다 손해 본 상태로. 거기서 어찌됐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투자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투자로 추천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네. 네. 사이먼님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올해 들어 이 반감기도 있으시지만 네네. ETF 승인이 굉장히 큰 또 내러티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더리움도 ETF에 대한 승인이 막 나오는 움직임이 좀 생기면서 네네. 야 이게 또 새로운 코인이 ETF 승인도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점점 이 ETF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또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이먼님 어떻게 이 흐름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는 예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기습적으로 저는 그 ETF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화물 ETF가 미국에서. 그게 이제 반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반감기 그 정도 전에는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반으로 줄니까 자기들이 이제 먼저 트레이딩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세력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채굴업자들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자신들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다급하게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뭐 대선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장이 두 단계에 거쳐서 상장이 ETF가 되는데 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 ETF라는 상품에서 우리 증권이면 상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상품이라는 거, 증권성 이슈가 없다는 거 확인을 했던 거고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증권화 시켜서 판매해야 되니까 그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뭔가 옵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인데 그걸 삭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삭제가 안 되면은 ETF 상품 만들 수가 없어요. 증권화 시켜서 만들 수가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 삭제한 상태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ETF로 투자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가 있으면 뭐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ETF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올해 수익률만 해도 비트코인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ETF만 사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로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투자랑 코인 안 하시는 분인데 ETF로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자가 원래 나와야 되는 이더리움에서 이자를 삭제하고 약간 절름발이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뭐가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안 사고 비트코인만 살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 상품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그 자산운용사가 왜 이더리움 ETF 상품을 만드냐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 거를 예외를 만들어서 틈을 만들어서 다른 상품들을 ETF로 만들려고 다른 코인들을 ETF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무리해가면서 이더리움에서 이자까지 삭제해가면서까지 그런 상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례를 잡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자산운용사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인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다 하잖아요. 현물 거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나 코인에서의 그런 이슈들을 코인 거래소가 거래량을 다 먹고 있는데 그 거래량을 싹 다 증권사나 어떤 자산운용사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다 뺏어오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래 장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더리움 ETF에는 사활을 걸어야 되고 그게 어찌됐든 통과가
됐다는 거에서는 약간 두기 무너지듯이 이거를 이제 ETF는 이더리움까지는 예외니까 다른 거 안 돌아와라고 말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더리움 상품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상장 폐지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러겠네요.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아무래도 좀 작은 코인들 위주로 네네. 남게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는 좀 큰 코인 위주로 계속 상장을 시키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코인 거래소보다는 증권사에서 어떤 코인 거래량이 일어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과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컨트롤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사기 그렇죠. 방지도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인 거래소 하여튼 좀 차별화가 생길 것 같아요. 코인 거래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될 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이 과세 이슈가 아까 나왔지만 과세를 좀 편리하게 해준다든가, ETF 같은 건 너무 편하잖아요. 네네. 계산이 같이 되니까. 그래서 또 아까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물 투자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ETF 소득으로 되면 이제 그냥 금융 소득이잖아요. 금투세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또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또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선택지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게 강한 내레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강한 내레티브가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야, 다음에 ETF 승인 누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네. 또 약간 미리 사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ETF 상품으로 아마 이제 너무 작은 상품들, 네네. 쉽게 말하면 뭐 잡코인이라든가 민코인 하나하나가 상장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뭐 민코인을 묶어서 어떤 ETF 상품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네. 유형 상품 모아가지고, 뭐 아니면 인프라 되는 것 좀 모아서. 이제 지금 ETF는 아니지만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에서는 그런 상품을 먼저 모아서 팔고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ETF화 돼서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상품들이 나중에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코인 거래소가 그대로 옮겨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증권사나 이렇게 자산운용사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인 거래소에서 이거 반발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코인 거래소도 나름의 또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아예 변동성 네.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겠네요. 막 선물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허용해 줄지, 규제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상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네네.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네. 다음으로 ETF가 승인될 만한 좀 주인공은 누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 뭐 안 될 걸 먼저 다 빼다 보면은 네네. 좀 몇 개만 남아요. 일단은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킹 이슈고 뭐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일단 원래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억지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자 부분을 빼고 인지도 있는 상품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채굴하는 코인, 또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코인들은 이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중에 또 인지도가 있고 오랫동안 왔고 분산이 잘 돼 있는 거, 사람들한테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ETF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이건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최초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네. 증권성 이슈를 제일 처음 걸고 넘어진 게 리플이거든요. 아, 그래요? 리플로 몇 년 전에 증권성 이슈를 걸고, 나머지 다른 코인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 몇 개 넣고 리플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이미 이더리움이 있었고 증권성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홍보도 하고 코인 오른다고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놔두고 리플을 갖고 증권성 이슈를 걸었는데, 리플이 어떻게 보면 증권성 이슈가 알려진 코인 중에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송을 위한 코인이고, 네네. 그 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락업 해놓은 거 그때그때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왜 이렇게 묶어놨냐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리플이 1000억 개가 실은 있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팔고 있어요. 그 재단에서. 그러면 이제 리플이 광풍이 불었고 리플이 CBDC 같은 거 만드는 거에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 국가 단위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참여도 많이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PO, 나스닥의 IPO를 준비를 했어요. 리플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로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좀 조롱의 대상이긴 한데, 리플 투자 너무 오랫동안 하락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리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계속 그렇게 팔 건데, 증권성 이슈로 얘를 때려서 묶어놓고, 네. 가격이 낮은 상태면 분배시키기가 좋잖아요. 고르게 분배시키기가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흔히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국 자본가들한테 조용히 나눠주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소송 이슈를 걸어놓고 좀 무리하게 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분배를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ETF로 상장을 시키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이런 제 생각이 또 대중적으로 퍼지면 이게 또 폐기될 수도 있어요. 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어찌됐든 SEC 소송부터 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과정에서 이제 뭔가 ETF로 만들기에 인지도는 충분한데 가격이 싼 상태고 많이 분배가 됐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증권성 시비에 걸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증권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에도 개인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에 대해서는 증권성 시비를 벗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완전히 끝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유력하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상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투자 뭐 조언은 아니고요. 투자하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라든가 뉴스를 조금 팔로우 하시면서 뭐 투자에 조금 고려하시면 이것도 좀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 네. 약간 몰래 보시면. 근데 이미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이 이거를 하여튼 이 리플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리플 일단 제일 큰 이유가 네. 저도 리플을 많이 쓰는데 모은다기보다 많이 써요.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서 업비트 뭐 비싸면서 국내 거래소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 써서 국내로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네네네. 선물하신 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그 코인을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팔 건데 비트코인을 갖고 들어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데 네네. 뭐 달러 USDT가 이제 뭐 상장되긴 됐어요. 좀 놀라긴 했는데 USDT를 갖고 국내로 와서 그거를 현금으로 팔든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또 수수료 싸고 빠른 게 우리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리플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냥 돈 전송이 목표니까 네. 심플하게. 그래서 그 용도로 많이 쓰고 또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고 아마 갖고 있는 물량으로 따지면 한국인들이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 물량에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하고 많이 써서 그렇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올해가 확실히 코인 시장 불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책도 그렇고 네. 워낙 지금의 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너무나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진짜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네. 근데 뭐 아까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셨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러한 상승 사이클 때 올라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결국 엑시트를 못하면 네네. 또 크게 물릴 수가 있는 게 코인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얘기하시고 이번에 올라타서 무조건 팔고 수익내고 끝내자 이런 뭐 세금도 있으니까 이슈가 저는 근데 이제 바라볼 때 시장을 우리 탈출하고 네. 탈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탈출하고 그다음에 퇴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스케이프가 되는 거예요. 탈출이라는 거는 이스케이프.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스케이프 할 만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수익을 원하는 만큼 내고 자연스럽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코인 투자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런 엄청나게 큰 등락에서도 내가 그래도 내 주관을 갖고 내 판단 하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르는 건 확정이에요. 어떤 코인이든 상승장이 되면 뭘 사든 오르는 건 확정인데 거기 안에서 내가 주관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뭐 어차피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나는 거를 골라서 최고에서 판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근데 대부분이 뭐 5배가 올라서 떨어졌다고 하면 뭐 5배는 다 먹어야 평균인 건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만 해도 무조건 버는 시장이고 거기서 엑시트 부분 뭐 수익 실현 수익화를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도 썼지만 수량에 좀 집중을 해요. 수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 많이 먹어서 몇 개 먹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7하고 8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자산이 7만 개 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규모라고 하면 투자 제가 하면 일단 7만 개를 모으면 10만 개는 잘 안 모아요. 왜냐면 10만 개를 모으면 코인과 사랑이 빠져요. 10을 깨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걸 공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깨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그거 파게 되면 다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으는 단계에서도 딱 7이나 8 정도까지 끝나게 앞에가 7이나 8 정도 되게 모아서 팔 때도 있잖아요. 팔 때도 다 파는 게 아니고 5는 남겨놓고 2나 3만 팔겠다. 나머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케이프가 아닌 거예요. 스마트하게 물린다는 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좀 제가 쓰는 말인데 스마트하게 물릴 각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7이나 8 정도에서 2나 3만 팔아도 저는 수익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5는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50만 원대 샀지만 지금 1억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50에 사서 1억 될 줄 알았다면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날 만한 코인을 최대한 찾아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 그릇만큼만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 팔려고 하니까 항상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팔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모으고 팔 때도 그런 기준 하에서 판다고 하면 손해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장에서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을 한 번 엇박자가 나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근데 한 번 발이 박자가 맞으면 그 다음 계속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자를 맞추는 투자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장에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박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음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박자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어느 타이밍에 뭐 조금 일부 팔고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너무 쉽죠. 남들 팔 때 사고 남들 살 때 팔고 그 박자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자를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 박자를 맞추죠. 중간에 뛰어서 어떻게 마라톤 박자를 맞추겠어요. 투자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에 뛰다 갑자기 중간에 마라톤 시작하면 호흡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호흡만 찾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붙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삶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투자도 안정적으로 돼야지 이게 더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과 기준이 있는 분들을 전 항상 리스펙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돈을 벌시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잃지 않는 투자 하시면서 자산을 좀 불려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사이먼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본인 스스로 딱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잃지 않는 투자로 계속해서 어떤 장세에서도 수익을 냈던 가장 큰 노하우는 좀 요거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까요? 가장 컸던 건요. 저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가 확고하게 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코인 투자를 제외한 어떠한 바탕이 확실해야지 저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거래를 할 때 새벽에 많이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거래 금액도 크잖아요. 변동성도 심하고. 저도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떨리고 힘들어요.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코인을 계속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일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안 돼요. 가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이 무너지는 거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처럼 휴장 시간도 없고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돈에 대한 욕구를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저 책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추천서 써줬었어요. 정말로 정신과적으로도 무장이 좀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 사이먼이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아이디를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힘드신 분이라고 하면 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일상이 흔들리고 다른 투자에서의 그런 제 바탕이 되게 약하다고 하면 빚내서 하는 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빚내서 하면 지속 가능한 투자 자체가 전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빚도 자기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낸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야 되는 돈이 있고 지불해야 되는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에서 데드라인이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전 국민이 데드라인이 걸린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데드라인에 스스로 데드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그런 자기 가정이라든가 어떤 자기 근본이 될 수 있는 자기 생활을 좀 단단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주식 투자 아무나 다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네, 저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분들은 진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분들은 주식이 맞지 않은 거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부동산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인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읽어내기에 코인은 기회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마음가짐을 갖고 코인 하시는 거랑 그냥 내가 남들 다 번다니까 어피트 가서 한번 타봐야지 하고 하시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남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는 그게 제일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힘의 원동력은 가족에 있었고요. 가족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가족이 없었으면 전혀 이렇게 투자 쪽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가족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서도 가족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본인의 삶을 강하게 하면서 결국 돈도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던 것 같아서 오늘 사실 기대를 하고 왔음에도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 뒤가 있어야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또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걷기도 하더라고요. 투자의 목적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단순히 돈으로만 국한이 되면 지속 가능하기 힘들겠죠. 사실 특히 진짜 지금 이 시기만큼은 많은 분들께서 더더욱이 이번 타이밍을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사고 팔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서 또 한 번쯤 꼭 보시면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진심 어린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보면 사이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이클이 저는 앞으로 좀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혹시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코인의 어떤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렇게 투자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반감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로 또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비이성적인 시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번에도 높은데 거기서 내가 창을 들고 싸울지 거기서 방패를 갖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그 싸움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방패를 들고 지켜가면서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고 안정적인 거 저는
뭐 제가 뭐 수량을 많이 모으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저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 안에서 수량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이나 공격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방어할 수 있는 거를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베이스 안에서 얼마든지 투자의 성과를 또 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도 실은 그런 방패가 저한테 방패였던 것들을 또 엮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또 블로그로도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또 투자를 좀 더 안전하고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이번에는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많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이먼님 모시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많이 배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저의 투자 철학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어서 저도 이런 식으로도 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고 저도 좀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책을 또 저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